KF-21 양산기 4대가 공식적으로 롤아웃되자마자 전세계 항공 방산계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한때 단순한 시제기로만 여겨졌던 보라매가 이제 실제 양산형 전투기로 모습을 드러내며 대한민국의 기술력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이 스텔스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수 있다고 믿는 이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지금 중동의 사막에서 유럽의 공군기지에서 심지어 미국 내 항공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한국의 기술 진보는 신화처럼 회자되고 있다. 최근 공개된 영상 속 KF-21 편대 비행 장면은 단순한 시연이 아니었다. 4대의 기체가 완벽히 대형을 유지하며 공중을 가르던 순간 한국형 전투기가 더 이상 시험기가 아니라 실전 배치 직전의 전력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특히 중동 각국의 군 관계자들은 환호했다. 그들은 오랜 기간 미국산 F-35를 도입하기 위해 천문학적 금액을 지불했지만 정작 공급 지연과 기술 이전 제한으로 불만이 누적되어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공개한 KF-21은 그들에게 또 하나의 선택지, 아니 그 이상의 상징이 되었다. 중국 언론은 즉각 반응했다. 한일보 보도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F-22 랩터 설계도를 훔쳤다는 자극적인 문구를 내보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중국의 불안감과 열등감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었다. 중국은 수년째 제-20, 제-31 같은 자체의 스텔스기를 과시하고 있지만 실전평가에서는 여전히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이제는 한국에도 뒤처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KF-21이 보여준 완성도와 속도는 단순한 모방이 아닌 독자적 체계 개발의 결과였다. 일본의 반응은 더욱 복잡했다. 유미우리 신문은 한국의 기초과학 수준으로는 불가능한 성과, 라며 기술력 자체를 부정했지만 그 기사 속에는 놀라움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일본은 아직 1990년대 개발된 F2에 머물러 있고 차세대 F3 프로젝트는 수년째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지연되고 있다. 반면 한국은 F-16을 대체할 자체 전투기를 20년 만에 실전 배치 단계까지 끌어올렸다. 그 속도, 추진력, 그리고 정부와 민간이 합심한 체계적 개발은 일본 언론이 감히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영국과 일본의 방산 협력이 미묘하게 요동치기 시작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영국은 일본과 손잡고 차세대의 전투기 템페스트를 추진 중이지만 이미 KF-21이 가시적 성과를 내자 영국 내 일부 군사 분석가들은 한국이 오히려 실질적 6세대 기술 접근에 더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이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경계의 표현이었다. 한국의 전투기 산업은 이제 더 이상 신흥국 수준이 아니라 세계 상위 5개국 안에 들어갈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KF-21의 등장은 단지 한국 공군의 무기갱신이 아니라 아시아 안보 지형을 흔드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스텔스 기술을 중심으로 한 공중전력의 균형이 바뀌는 순간 기존 강대국들은 반드시 정치적, 외교적 압박을 시도한다. 미국이 KF-21의 일부 기술 협력을 구실로 내부 장비 접근권을 제한하거나 일본이 우회적으로 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바로 그 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러한 외압에도 불구하고 자력 개발 원칙을 굳게 지켜왔다. 그 결과물이 바로 지금의 보라매다. 중동 매체들은 이를 아시아판 미라클이라 부르고 있다. 사우디, UAE, 카타르 등은 이미 KF-21의 비행 영상을 분석하며 자국의 도입 가능성을 타진 중이다. 그들에게 KF-21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미국 중심의 군사 의존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독립의 상징이다. 게다가 한국은 단기간 납품과 기술 이전 조건에서도 융통성을 보여왔다. 이런 점이 바로 미국, 유럽이 제공하지 못한 신뢰로 평가받는다. 한국 내부에서도 자부심이 폭발했다. 드디어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가 우리 하늘을 지킨다. KF-21의 공개는 국민들에게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닌 국가적 자존심의 회복이었다. 그동안 수많은 우려와 비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술을 축적한 연구진의 땀, 수십 년간 실패를 반복하며 쌓아온 노하우가 결국 세계의 인식을 바꿔놓은 것이다. KF-21의 양산기 공개는 단순한 기술적 진보가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군사기술의 소비국이 아니라 공급국으로 도약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KF-21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이후 전 세계 항공기술자들이 가장 주목한 것은 단순한 비행 성능이 아니라 한국이 어떻게 스텔스 기술을 단기간에 이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렸느냐는 점이었다. 한국은 오랜 세월 조립국으로 불렸지만 KF-21 프로젝트는 그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었다. 이제 한국은 전투기의 핵심인 스텔스 구조 설계, 레이더 반사 다면적 감소, 전자파 차단 메타물질 시뮬레이션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한 몇 안 되는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스텔스는 단순히 레이더에 안 잡히는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공기역학, 전자기학, 재료공학이 동시에 맞물려야 하는
종합체계이다. 한국은 이 복잡한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ADD를 중심으로 레이더 반사 실험용 콤팩트 레인지 시설을 구축했다. 이는 항공기 형상을 축소 모형으로 제작해 실제 레이더 반사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고급 시험 설비로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만이 보유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 설비를 독자 운영하기 시작한 순간 세계는 한국이 단순한 조립 국가가 아니라 기술적 독립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KF-21의 설계 단계에서 한국연구진은 저피탐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전투기 표면의 각도와 재질, 페인트의 전자파 흡수율을 실시간 계산해 반사 면적, RCS를 최소화하도록 최적화한다. 그 결과 KF-21은 동급 비스텔스 전투기 대비 RCS가 수십 배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F-35에 근접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실제 공군 내부 시험에서도 스텔스 효과가 입증되었다. 하지만 진정한 기술의 핵심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스텔스 전투기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는 엔진 블레이드와 흡입구 구조에서 발생하는 강한 레이더 반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엔진 전방에 S자형 흡입구를 적용하고 블레이드 노출을 최소화하는 레이더 블로커 구조를 채택했다. 여기에 RAS, Radar Absorbing Structure를 적용한 복합 소재 패널이 기체 전면부와 날개 주변에 사용되었다. 이 모든 것이 순수 국산 기술로 설계 적용되었다는 사실이 세계를 놀라게 했다. KF-21 개발진은 스텔스 페인트 기술도 병행 개발했다. 일반적인 항공기 도색은 단순히 미관의 문제이지만 스텔스 전투기에서의 도료는 전파를 흡수하는 무기 그 자체이다. ADD는 전자파 흡수 나노입자를 포함한 도료를 수백 차례 실험 끝에 완성했고 이 도료는 미세한 균열에도 자동 복원되는 자가치유 성질까지 갖추고 있다. 한국이 보유한 이 기술은 현재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또한 KF-21은 단순히 스텔스 영상을 흉내낸 것이 아니라 실제 전투 환경에서 전자전까지 고려한 통합 설계가 이루어졌다. 전자파 방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센서와 통신 장비가 동체 내부에 깊이 삽입되었고 안테나, 구조 역시 노출형이 아닌 복합재 내부형으로 설계되었다. 이는 전자전 수행 시 기체가 적 탐지망에 노출되는 확률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한국은 이러한 기술적 진보를 단기간에 이뤄냈지만 그 기반에는 수십 년간 축적된 기초연구와 항공산업의 성장 역사가 있었다. 1990년대 초 T-50 고등훈련기를 개발하면서부터 축적된 공기역학 데이터, 복합소재 가공기술, 항공전자 소프트웨어 경험이 KF-21 개발로 이어졌다. 특히 T-50과 FA-50에서 얻은 실전 운용 데이터는 KF-21의 조종 알고리즘과 스텔스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의 기초가 되었다. 이제 한국의 스텔스 기술은 단순한 복제가 아니라 진화의 단계로 평가된다. 미국의 F-22, F-35가 구축한 개념을 학습하되 더 가볍고 효율적인 구조로 개선한 것이다. 실제로 KF-21은 유지보수가 용이한 모듈형 구조를 채택하여 스텔스기의 가장 큰 약점인 정비 복잡성을 크게 줄였다. 이는 실전 배치 후 운용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중국과 일본이 이러한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기술력의 차이만이 아니다. 그들은 복잡한 정치구조와 방산체계 때문에 핵심 기술의 통합이 어렵다. 반면 대한민국은 정부, 군, 민간기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KAI,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ADD, 그리고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각각의 기술을 융합해 단 하나의 비행체를 완성한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한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형 기술체계의 완성이다. 이 기술은 앞으로 블록 3, 나아가 6세대 전투기로 진화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스텔스 기술의 핵심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라면 한국은 이제 세계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시선을 집중시키는 존재가 되었다. KF-21의 개발은 단순히 한 세대의 전투기를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항공 무기 체계를 설계하는 과정이었다. 그 핵심에는 블록 단계별 발전 전략이 있다. 한국은 처음부터 완벽한 스텔스 전투기를 내놓겠다는 욕심 대신 단계별 업그레이드를 통해 안정적으로 기술을 축적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 전략은 과거 미국의 F-16, F-18을 발전시켜온 방식과 유사하지만 그 속도는 훨씬 더 빠르다. 블록 1은 KF-21의 첫 실전형 모델로 공대공 임무 중심의 기본 전투 능력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단계에서는 우선 초음속 순항과 안정적인 비행 제어,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 링크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였다. 2026년까지 한국 공군에 인도될 예정인 블록 1은 AIM-120급 중거리 미사일과 국내 개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다. 이미 첫 양산기가 조립되어
비행시험을 거쳤으며 공배공 교전 훈련에서는 안정적인 레이더 추적 성능이 입증되었다. 이는 한국이 처음으로 완전 자국 기술로 만든 전투기 체계의 완성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블록2는 공대지 임무까지 확장되는 진화형 모델이다. 2단계의 핵심은 내부 무장창과 스텔스 성능 강화에 있다. 블록 1에서는 외부 무장 포인트를 사용했지만 블록 2부터는 무장을 내부에 수납하는 구조를 도입해 레이더 반사 면적을 대폭 줄인다. 공대지 미사일, 정밀 유도 폭탄, 초음속 순항 미사일 운용까지 가능해지며 2028년경 실전 배치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 중이다. 이미 ADD는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EOTS,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IRST 등의 통합형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이러한 통합 시스템은 전투기의 눈이자 두뇌로 KF-21을 5세대 이상의 전투기로 끌어올리는 기반이 된다. 가장 주목받는 단계는 단연 블록 3이다. 블록 3는 단순한 개량형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기술을 품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밝힌 바에 따르면 블록 3는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을 적용해 F-35보다 더 낮은 탐지율을 달성할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의 전투 지원 시스템이 탑재되어 조종사가 적 레이더 노출, 미사일 회피, 전자전 대응까지 실시간으로 자동 판단할 수 있다. 조종사는 단순히 기체를 조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협업하는 지휘자가 되는 것이다. 블록 3의 또 다른 핵심은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다. 이는 KF-21이 가오리-X와 같은 무인 스텔스 드론을 통제하며 임무를 수행하는 구조다. 전투기는 중앙에서 지휘 통제 역할을 수행하고 무인기는 적진 깊숙이 침투해 공격과 정찰을 동시에 수행한다. 한국은 이미 이러한 유무인 협업 시스템을 시뮬레이션 단계에서 성공적으로 구현했으며 이는 6세대 전투기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기술적 측면에서 블록 3는 단순히 스텔스와 무장 강화에 그치지 않는다. 엔진 성능, 전자전 능력, 데이터 네트워크 통합 등 모든 분야가 혁신적으로 재설계된다. 특히 엔진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중심이 되어 국산화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있다. 현재는 미국산 F414 엔진을 사용하지만 차세대 국산 엔진 개발이 병행되고 있으며 2030년대 중반 이후에는 완전한 한국산 전투기로 완성될 전망이다. 이러한 블록별 개발 전략은 단순히 기술 축적의 수단이 아니다. 이는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한국식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모델이다. 각 단계가 명확한 목표와 일정으로 구분되어 있어 예산 낭비를 막고 산업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게다가 각 블록이 실전 배치될 때마다 축적된 데이터를 다음 세대에 반영함으로써 완벽한 피드백 루프가 작동한다. KF-21 블록 체계는 한국이 단순한 전투기 생산국을 넘어 세계적인 항공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구조적 토대가 되었다. 이 시스템은 앞으로 수십 년간 한국 공군의 중심 전력이 될 뿐 아니라 해외 수출형 모델의 표준이 될 것이다. 각국이 KF-21의 개발 과정을 주시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성숙한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한국처럼 빠르게 진화하며 위험을 통제한 사례는 거의 없다. 이제 KF-21 블록 3의 등장으로 한국은 실질적으로 6세대 전투기 기술의 문을 열었다. 인공지능, 드론 통제, 플라즈마 스텔스, 내부 무장 통합, All of these are no longer concepts but realities being built in Korea. 이는 단순한 전투기 진화가 아니라 국가 기술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앞서가는 나라로 변모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보라매의 날개에서 시작되었다. 엔진과 랜딩 기어, 그리고 항공모 함용 개량 여부는 전투기 성능을 실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결정적 요소다. KF-21은 초창기부터 GE의 F414 엔진을 라이선스 생산, 조립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F414 계열 엔진의 조립 및 공급 능력을 확보했다. 그러나 핵심은 국산 엔진으로의 전환이다. 한화는 2030년대 중반을 목표로 전투기급 국산 엔진 개발을 추진 중이며 이는 단순한 기술 사업을 넘어 한국 방산의 자주권 확보와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도전이다. 외신도 한화의 엔진 개발 계획과 그에 따르는 비용 기간의 난제를 주목하고 있다. 엔진 측면에서 중요한 기술 과제는 출력뿐 아니라 스텔스 환경에서의 레이더 반사 제어, 터빈 블레이드의 냉각 코팅, 흡입구 설계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다는 점이다. KF-21 개발팀은 엔진 흡입구 형성과 블레이드 노출 최소화 설계를 통해 레이더 반사를 억제하는 방안을 적용했고 이는 스텔스 성능 유지와 엔진 출력의 균형을 맞추려는 설계적 타협의 결과다. 랜딩 기어는 단순한 이동 장치가 아니다. 특히 함재기 가능성 논의에서 랜딩 기어의 강도, 접힘 방식, 내부 수납 구조는 기체의 내부 무장창 설계와 직접 연결된다. 최근 공개된 시험 비행 영상과 분석에서는 KF-21의 랜딩 기어가
기존 설계보다 보강된 모습과 접히는 각도 변경, 내부 서스펜션 구조의 추가가 관찰되었다. 이는 향후 함재기형 개량이나 수출형의 작전 다양성을 염두에 둔 설계 보강으로 해석된다. 랜딩 기어와 내부 공간 확보는 내부 무장창 설계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내부 무장창은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면서 대형 유도폭탄이나 공대지 미사일을 수납할 수 있어야 한다. KF-21의 내부 설계는 공기역학적 형상 유지와 동시에 내부 수납 공간 확보를 위해 랜딩 기어 베이와 동체 형상을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으며 실제로 2000파운드급 유도 폭탄 수납을 목표로 설계 검토가 이뤄진 흔적이 있다. 전자전 센서 통합이 엔진 기구 설계와 맞물리는 점도 중요하다. 고출력 레이더, 전자광학 추적 장비, EOTS, 적외선 탐지 장비, IRST 등의 장비는 기체 내부 외부의 배치 방식에 따라 냉각 요구사항과 전자파 간섭 특성이 달라진다. 따라서 엔진 냉각로 설계, 내부 배관과 케이블 트레이의 전자파 차폐 설계가 엔진 랜딩 기어 개량과 함께 동시 설계되어야 한다. 이처럼 기계 전기 전자 시스템의 통합 설계는 KF-21이 단기간에 높은 완성도를 보일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다. 함재기형 개량 가능성은 방산 수출 경쟁과 운용 유연성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공개된 분석과 보도에 따르면 KF-21의 구조적 여유와 랜딩 기어 보강으로 인해 향후 함재기 변형이나 공중 발진형 무인체계와의 연계 운용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실제 함재기 운용을 위해서는 착함, 데크 착지, 충격 흡수 설계, 폭발 화재, 안전성, 캐터펄트 호환성 등 추가적인 구조 시스템 개조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엔진 국산화와 기고 개량은 단순한 기술적 과제 이상의 정치 경제적 의미를 지닌다. 국산 엔진 확보는 수출 시 외교적 제약을 줄이고 유지보수, 부품 공급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장기적 산업 생태계의 성장을 촉진한다. 한화와 정부의 장기 로드맵은 바로 이러한 국가적 목표를 겨냥한 것이다. 다만 엔진 개발은 막대한 투자와 장기적 연구기간을 필요로 하므로 단계적 접근과 국제협력의 병행이 현실적 전략으로